네, 2부 시작합니다. 지금 경제는 시간이고요.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경제 기사가 많아요. 네. 상법 개정안부터 해서 뭐 세법 개정안, 와 다룰 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네.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오늘도 잔뜩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어제 정청래 대표 정청래호 출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 예.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맞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뭐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일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7월 31일 날 이제 세법 개정안 나오고 이제 그리고 8월 1일 날 주식이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죠. 네, 3.88. 3.88% 이제 네. 하락하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난 지금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정치권과 정부 쪽 이제 여쭤보셨으니까 뭐 먼저 이제 그쪽부터 얘기 드리면 네. 일단 민주당에서 이제 그 8월 2일 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바로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는데 상향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나또 이제 국민의힘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제 아무튼 뭐 법인세 올렸으니까 기업들도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이렇게 이제 떨어지니까 네. 뭐 주식시장도 이제 막 망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다 그러면서 반시장 반기업적 조세 수탈 3법 뭐 이런 이제 내용까지 얘기하고 수탈까지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대단하다. 대주주 요건을 100억으로 늘려야 된다 오히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가 열리는 동안에 기재부 장관이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이 세법 개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죠. 그랬더니 이제 구윤철 장관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평균 한 5점 몇 주가 정도 가지고 있다. 종목을 5개 이상 투자를 한다. 네. 그래서 한 종목에 10억 정도 투자하는 거라면 5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평균으로 보면 50억 이상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이건 대주주 요건 더 완화해야 된다라는 지금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뭐 이제 뭐 비판도 오가고 또 찬성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 얘기 하지 말아라. 나 입 다물라고 하고 페이스북 자제. 예,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네. 당내 의견을 좀 수렴을 시켜서 대통령실에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책위 중심으로 지금 그랬죠. 의견을 모았고 그 당정협의회를 어제를 한 거죠. 근데 어제 모여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그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만 넣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높여야 된다 다시. 네네. 그러니까 10억에서 50억으로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만 넣은 게 아니라 10억에 대한 것도 고수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고. 그랬겠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첫 세법 개정안을 냈고 나름의 증세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바로 막 여론에 밀려서 이거를 후퇴시키는 것은 좀 면이 안 쓰기도 하고 정책 기조에 대한 이제 큰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수하려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일단은 좀 더 여론추이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어제 결론 내면서 넘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10월 정기국회 열리면서 아마 이제 법안 논의 시작될 거고요. 세법은 보통 12월까지 예산 논의할 때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논란이 한 12월 초까지는 그럼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래서 네. 혼란이 있기 전에 정부하고 민주당에서 명확하게 좀 입장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별개로 뭐 야당인 국민의힘은 뭐 100억 올리자라고 하고 또 뭐 주식시장에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네, 막 네. 또 이제 뭐 올려야 된다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런 혼란은 시장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정치권과 여당 정부 내에서 그런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빠르게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애매모호한 게 이제 오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8월 1일 날 그 주가가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네. 제가 아마 의원님 만나 뵌 게 그 다음 월요일 8월 월요일 날, 4일이었죠. 그래서 예. 이제 그때 그 질문을 제가
있잖아요. 이게 마침 세법 개정안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했는지 아니면 그 몇 시간 전에 미국 동부 시간 트럼프가 관세 협정에 그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서 그 영향이 있는지 왜냐면 그때 다른 주식시장도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실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4일부터 8일까지 그 주 5일. 그랬더니 소폭 오르고 계속 좀 올랐어요. 0.91, 뭐 1.6 오르고 월화수목 나흘간 까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7일 날 목요일 날은 3,200선 회복했고. 회복했고. 그리고 금요일 날 8월 8일 날만 이제 마이너스 0.5% 정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전히 그렇지만 3,200선을 회복한 그런 상황.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래서 어저께 고위당정에서도 결론을 못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굉장히 핵심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핵심적으로 보게 된 이유가 그 이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소위 네. 말하는 개미들이 개미. 10만 명이 넘게 막 국민청원에 와서 서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권은 뜨거 하면서 당연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이제 저도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좀 네. 분석을 했더니 네. 일단 관세 협상 말씀하신 거 하고 그다음에 세법 개정안에 두 가지 얘기입니다. 이제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한 강화가 있었고 네.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이 제가 보기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게. 근데 증권사들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면밀히 보니까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은 별로 언급되지 않고 아. 분리과세,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면서 배당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요. 네. 그게 상법에 이제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우리가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가 맞물려 있냐면 기업의 지배 구조가 좀 나아져서 뭔가 이제는 대주주 마음대로 안 하고 네. 대주주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소액주주도 챙기는 그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다. 네. 지배 구조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분야가 지주회사나 금융회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두 회사가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들이고 네. 네. 또한 이제 배당을 많이 했던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더 배당 늘릴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 35% 이제 세율이 되면서 과연 35% 세율을 그러니까 기존에 45% 받던 대주주가 35%라고 낮춰줬다고 좋다고 배당 많이 하겠어? 안 할 거야. 라는 실망감이 되면서 그 두 분야 네.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매물이 엄청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가 폭락을 이제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기관과 외국인이 8월 1일 날 하루 동안 1조 9천억 정도를 팔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인이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권은 대주주 자격 요건에 관심이 있지만 네. 시장은 분리과세,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보는 관점이 다르고, 포인트가 달라. 네. 네. 그리고 정치권도 지금 보니까 이게 대주주 자격 요건 뭐 개미들이 떠나고 뭐 미국장으로 가 봤더니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 상황도 나아지고 있고 주식 거래의 개미들은 오히려 8월 1일 날 엄청 매수를 했어요. 1조 9천억을. 네, 네. 그 뒤로 약간 매도를 했지만 매도한 게 한 9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는 순매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미들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이 대주주들 즉 이 재벌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주게 만드는 것에 효과적이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나온 그 리포트들을 열심히 좀 보셨군요. 저는 이제 주말에 관련해 가지고 경제 애널리스트들 유튜브에 방송 이제 이것저것 좀 살펴봤는데 역시 그 부분이에요. 배당 안 할 거야. 그 부자들은 안에 그냥 자기 이제 쌓아놓고 나중에 뭐 투자를 하든 뭐 상속을 하든 뭐 하지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니 50억 10억 그게 지금 중심이 아니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딱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5를 35%.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뭐 제 아이디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그러니까 대주주가 45%의 최고 세율을 부담하면서 배당을 받아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세율이 높으니까 오히려 뭐
이거를 안 가져가고 이제 회사 돈으로 뒀다가 네네. 뭐 다른 형태로 나중에 이게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에 대한 유인이 적어서 배당 소득세율을 좀 낮춰주면은 많이 이제 배당을 하지 않겠냐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 대주주들, 이 의사결정을 하는 이 재벌 총수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네. 저는 지금 35%로 10% 차이를 줬는데 네. 그건 너무 적다. 너무 짜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는 행동 변화, 의사결정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20% 정도는 차이 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차이를 더 벌리되, 다만 지배주주들 그 재벌 총수들이 너무 고배당 가져가는데 그렇게 감세에 대한 것을 혜택을 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소액주주들도 배당이 늘어나니까 좋으니까 괜찮겠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럴 바에는 소액주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만들기 위해서 차등 배당을 하는 경우에 이 분리과세를 저율로 적용해 주자. 네네. 그래서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져가면 네. 소액주주는 2,000원 가져가는 2배 정도 더 가져가게 해서. 좀 분리해서. 네, 분리해서 그렇게 차등 배당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그 소액주주들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의 변화를 그러니까 대주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감세 효과도 좀 줄어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네. 얘기를 했고, 지금 차등 배당. 네. 차등 배당하는 요건을 추가해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제도 만들자라는 주장을 했고, 네. 하여튼 이게 지금 법안을 준비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차등 배당. 조만간 이제 네. 모 의원님께서 네. 이제 아마 발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예전에 네. 뭐 의정생활 하셨고 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지금 국회에서 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좀 얻으려고 할 텐데 아이디어를 계속 좀 주고는 계신 거죠? 네, 그럼요. 예, 네. 소통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제 우죽순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아무튼 이거를 좀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판단이다. 그리고 이게 오래가지 않게 아까 전에 말씀대로 정부 여당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줘야 되고, 법안 논의할 때 이제는 또 다양한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요건들을 잘 네. 찾아서 좀 디테일을 보완하면 네.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말 새에 또 여러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들이 서로 짜고 얘기한 건 아닐 테고요. 그냥 각자 애널리스트, 경제 전문가. 이소영 의원이 지난 5월에 대표 발의했던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런데 이게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논의가 뒤로 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본질은 주식시장 살리자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그렇죠. 있는 돈 좀 빼서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뭐 5천 가자 뭐 이런 거였고, 지금 또 역으로 5천이란 말 때문에 그게 덫이 됐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보자고요. 근데 결국 본질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누르는 자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벌들이 쉽게 말하면 상속 때문에 주식을 꾹꾹 눌러담고 있어서 우리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소영 의원이 지난 5월에 발의한 게 바로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데, 내용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법안 좀 내용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냥 줄여서 상증법이라고 할게요. 네. 이 상증법상 이제 그 상속이 개시가 되면 네. 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그 상속일의 2달 전, 두 달 그리고 전. 2달 후, 그래서 전후에 2개월 주가를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그 주가를 가지고서 이제 상속 재산이 얼마다라고 확정 짓고 이제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가가 높으면 그만큼 이제 세금 낼 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돼요. 현금으로. 네, 물론 상장 현금이 전혀 없다 내가. 네. 그러면은 이 주식으로 이제 대납 아. 물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장 주식은 팔아서 내면 되기 때문에 물납을 또 안 받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자녀한테 그렇게 주식을
상속을 했는데 세금 내려고 이제 그걸 다 팔아서 세금 내면은 이제 이 회사의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논리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최대한 낮춰놓고 현금을 확보해서 현금을 이제 상속하고 주식은 낮은 가액으로 상속을 해주면 아무튼 이제 그 상속세 나온 것을 현금으로 내고 네. 주식은 지킬 수 있다. 뭐 네, 이제 이런 논리고 그런 게 실제 이제 재벌들이나 이런 지배주주 사이에서는 그래서 주가가 높으면 안 된다. 주가를 낮춰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상속세 내기 싫으니까 내기 싫으니까. 주가를 누른다. 근데 이제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가 순자산 가치가라고 해서 이제 장부가액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빚진 거 다 상환하고도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1,000억이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시장에서 이제 상장돼서 거래가 된다면 그 주식의 시총을 다 합치면 1,000억이 넘어야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1,000억이 되지 않으면 그 주식 내가 한 900억에 사들여서 그 회사 청산시키면은 1,000억에서 바로 100억을 이익 보는 거예요. 남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순자산 가치, 장부 가치하고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는 걸 이제 PBR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부 가치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 몇 %냐. 근데 이게 1 미만이면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회사는 가치를 너무 저평가받은 거고 이러면은 오히려 M&A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누가 들어와서 이제 정유권 탈취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회사들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게 순자산 가치만큼도 평가 못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억누르는 기업을 만일 상속하게 되면 그 회사 주식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보지 말고 이 순자산 가치, 장부가액으로 보자. 그래서 최소한 장부가액 이상은 시가총액이 돼야만이 뭐 상속세 그 어떤 유인이 없어지는 상속세를 낮추는 유인이 없어지는 것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소영 의원이 낸 법이 이제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쉽게 된 말해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장부가액 이상으로 시총이 80% 미만으로 낮은 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상속 재산 가액을 평가하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전에 시민운동 할 때부터 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하자고.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 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많은 분들이 언급을 했는데 야 이게 상속세를 내는 그 평가의 기준을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뭐 이거를 기본적으로 재산은 시장 가치가 이제 우리가 1순위로 보거든요. 근데 시장 가치를 배제하고 다른 가치로 계산하는 게 이게 맞는 과세 건가? 형평이나 또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맞냐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회자는 됐지만 이 얘기가 법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소영 의원이 과감하게 법으로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그 세법의 원칙이 이제 이런 자산을 평가할 때 시장 가격을 1순위 최우선으로 하는데 이거에 반하기 때문에 약간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세법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꼭 시가를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이 회사는 시가를 그동안 지배주들이 여러 형태로 눌러와서 그 시가를 무시했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해 주냐라는 또 논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거 정치권에서 발의하고 한번 이제 정말 공론회장에 올려서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이 이제 통과되면 좋겠고 오히려, 그래서 시장에서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그 지배주주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어떻게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뭐 여러 충실 의무 문제나 뭐 이제 상법의 개정으로 통해서 할 것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법에서 또 역할을 해야만이 전반적인 이 법 체계가 이제 맞는 거죠. 네, 논리가 이제 다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라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지 말자고 로비가 엄청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당연하죠. 그렇죠.
의원들 막 맨날 찾아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주요한 논리가 그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논리는 그리고 이거 헌재에 가면은 이거 이제 깨질 수 있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불복 소송 뭐 이런 겁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공론회장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입법 취지를 제대로 만들어낸다면 또 여론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헌법이라는 것도 거기에 꼭 그 방법을 정해놓은 헌법에 정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속세 평가의 방법을. 네. 그거는 국회에서 국민과 이런 여론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헌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다툴 때 이런 입법 취지들을 충분히 다 네. 검토해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네. 충분하게 논의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처음에 5월에 그 이승우 의원이 발의할 때 취지가 지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예정된 기업들이 하는 일이 계열사 간의 주식 거래하고 그렇죠. 그리고 유상증자하고 또 합병 분할 등 수단을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반복된다. 그리고 플러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승계가 이제 예정된 기업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주거나 뭐 이런 거. 그럼 그때 뭔가 이렇게 악재를 일부러 터트리는 일까지 있다. 실제 그래요? 악재를 뭐 일부러는 이제 우린 추정의 영역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네. 주가 떨어지게 유도한다. 시장에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의심스러운. 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삼성생명과 이제 삼성 에버랜드 합병에 네네. 대한 얘기도 제일모직 물산하고, 합병 그 네. 이제 논란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네. 삼성물산이 여러 가지 그 수주를 해서 건설 수주를 해서 그걸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시를 공시 안 하고 있었죠.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주가를 누르는 그러네. 행위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50억, 10억 지금 따질 시간이 없다. 배당 소득하고 이 상속세 이런 게 사실은 더 훨씬 더 굵직한 얘기들이다. 이런 얘기로 그렇죠. 좀 정리가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가 개선되면서 밸류업이 될 거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상법에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됐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또 2차 상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1차 때 논의되었던 집중 투표제, 네.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 이거를 지금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8월 21일 본회의 때 통과시키겠다라고 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 있어요. 또 본회의에 그렇구나. 상장을 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이사가 아무튼 이사회에 들어가서 대주주의 어떤 지금까지 독단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나 전행을 했던 것들을 감시 감독하고 네. 막을 수 있으면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는 모든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네.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개인 개미 투자자들이 막 주총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의사 결정할 때 관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은 이제 다 그것도 국민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이제 대신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이런 연금 거 같은 말씀하시죠? 경우 그런 네.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소액주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의결권도 행사하고 뭐 회사와 소통도 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이거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제 잘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국민연금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올해 하반기에 또 네.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하니까요. 계속 이런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기업이 대주주, 지배주주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게 만드는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를 올리고 밸류업하는 거지. 이렇게 세금 뭐 조금씩 막 이렇게 건드려서 네. 뭐 대주주 요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이런 정책의 큰 흐름을 좀 같이 보시면서 한번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말씀하신 그 국민연금의 뭐 이런 역할들 여기에 네. 대해서는 그 박근혜 때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맞습니다. 박근혜 때 그 삼성 승계 이제 이슈가 되면서 국민연금 뭐 한 거냐 이렇게 얘기가 연결되면서 그때부터 문제야라고 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변화가 그러니까 없는 스튜어드십 거예요. 코드는 이제 이름이 좀 제도라는 게 만들어진 게
2012년인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막 활성화된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6년도, 17년도 들어서부터 네. 이제 그때 본격화되면서 역할을 막 했는데 네. 이제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군요. 보기에는 주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나마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여러 여론을 받아들이지만 일반 자산운용사들 펀드들은 아, 그러네요. 예, 네. 엄청난 그 자금을 운영하는데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다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충분하게 그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를 나타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과될 법안들이 참 많네요. 다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가신 건지 모르겠어요. 가셨다고는 했는데 계속 메시지가 나왔죠. 포스코 유엔씨 뭐 건설허가 뭐 취소까지 검토하라. 산재 사망 사건이 워낙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또 산재 얘기를 예.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매일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 2020년에 그 노동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네. 그 산재를 이제 언급하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제 산재 사망자가 뭐 800명대인데 네. 이거를 줄여서 내년에는 200명대로 700명대로 만들겠다. 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사망자의 목표를 저렇게 정하는 것이 그래 공무원으로서는 저런 얘기 할 수도 있겠는데 원래 사망자는 0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0명이어야 0명이야죠. 거죠. 목표는 0명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진짜 그런 통계로만 보는 거예요. 숫자로만. 숫자로만 사람의 생명으로 안 보는 안 거예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거를 좀 비판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도 약간 이제 아직도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 사망이라는 것이 제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년 대비 얼마만큼 줄이겠다, 네.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저는 지금 인식이 그렇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인식을 깬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정부가 이제 좀 변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나 이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바라보는 시각을 진짜 다르게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에 이제 시행이 돼서 네. 지금 적용받고 있지만 이게 이제 큰 사업장들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좀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안전에 대한 뭐 교육도 많이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네, 네. 작은 사업장은 그게 안 되고 네. 큰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고도 보면 다 이제 하청 기업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청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고 네. 거기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하청에서 그러면은 이제 하청. 하청은 당연히 규모도 작고 투자 여력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원청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저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네.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 이거를 막으려면은 이제 전반적인 이 원청과 하청의 이 원화도금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네. 하나는 이제 또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죠. 이주 노동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나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청이 좋은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하청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안 하거나 하청이 받아도 그거를 막상 교육을 안 시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원청이 직접 교육을 하는 방식이나 네,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시스템적으로 그걸 좀 제도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하청이 결국은 이제 하청 기업도 이제 힘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너무 이제 항상 후려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을 네네. 아끼려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결국 원화도금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이 네. 갑질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그렇죠. 것들 그런 것들까지 같이 봐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거를 산재 얘기로만 볼 게 아니라 원하청의 문제로 좀 크게 보면서 정부가 접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가도
지배구조 문제를 뭐 상법 하나나 뭐 세법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스튜어드십 코드도 보고 네. 뭐 다양하게 이제 여러 방면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예, 네. 이 산재 문제도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고 20대 건설사만 봤어요. 아, 예. 20대 건설사 공사 현장 사상자, 그러니까 부상자와 사망자 합해서 사상자가 1,8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전년보다 부상자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25%나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네. 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수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사망자들의 소속이 대부분 하청 그리고 또 그렇죠. 이주 노동자 네. 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청이 20대 건설회사니까 굉장히 큰 건설회사들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력이 있어요. 투자 안전에 투자하고 뭐 비용을 더 좀 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원청은 했는데 하청이 못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청 문제의 본질이 여러 데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자는 줄어드는 부상자는 과정이 줄었지만, 있었지만 네. 이제 사망자가 이렇게 늘은 사건은 네. 그런 현상들은 네. 그만큼 좀 더 원청이 강력한 하청에 대한 어떤 관리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사망자는 줄이는 게 아니라 제로로 만들어야 제로로 됩니다. 만들어야 예, 0명이어야 해요. 우리나라 이제 좀 부자 나라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로 참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통을- ESG 경영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ESG의 S가 이 사회적 관계, 네. 노동자들 관계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ESG 경영한다면서 이런 건설회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결국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회사가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 그냥 그렇죠.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네, 네. 결국 그만큼 비용을 쓰게 만드는 그 강력한 어떤 제재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치가. 네. 그래서 뭐 지금 영업정지 얘기도 나오고 막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경시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기업들의 안전에 대해서 투자하고 뭐 규정을 만들고 지키게 하고 원청이 그 관리 감독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산재 그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 그 숫자로 보고서만 보시지 말고 옆에 가족 사진 붙여놔야 됩니다. 예, 내 가족이 그렇죠. 죽는다면은 이렇게 하겠는가? 뭐 100명 줄이고 200명 줄이고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는 시간이었고요.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